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선거라는 이벤트는 가만히 보면 참 돈이 많이 드는 행사지요. 투표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내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쯤 될지 궁금하셨습니까?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쩐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거와 관련한 돈 이야기들 모아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저분들 눈물 닦아줄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 많이 들지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새로운 IT 기술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번 전쟁에서는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이 IT 기술들이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공부하기는 귀찮은 주제를 대신 공부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죠. 공부왕 이종훈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의 경제학에 대해서, 정확히는 대통령 선거. 네. 이번에 하는 대통령 선거. 열흘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의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선거는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은 좀 달라요? 대선이 이제 전국 단위로 동시에 치러지니까, 뭐 물론 다른 선거들도 전국 단위로 동시에 치러집니다만, 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랄까요? 승자 독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각 정당들이 사활을 걸고 같은 것으로. 네. 웬만한 선거는 다 비슷한 것으로. 네. 대선 때 돈이 더 많이 들긴 하죠, 실제로도. 실제로 대선 때 돈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한 분들이나 정당들이 쓰는 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정치학에서 본다면 비교 정치의 영역, 선거라든지 투표 혹은 뭐 선거 제도 등에 대한 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득표 가능성과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그리고 정당일수록 돈을 많이 쓰고, 그렇죠. 반대로 잘하면 당선될 것 같으니까. 네, 득표 가능성과 당선 가능성이 낮으면 돈을 적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선거 이후에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의 득표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 쓴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는 완전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줘요, 다? 법정 선거 비용은 다 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보나 정당 입장에서 보면 투표 전에 이제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해지죠. 여론조사의 수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더 쓸 거냐 말 거냐, 돈을 어디서 땡겨 와서라도 쓸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어차피 그 정부에서 줄 거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거 뒤집기 힘들겠다 싶으면 미리 뭐 책정해둔 예산이 있더라도 쓰지 말자. 굳이 다. 네. 그리고 또 보존받을 수 있는 수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이제 전액을 보존받는 돈이 이제 퍼센트가, 득표율이 15%인데 15%가 될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각 정당의 전략들이 좀 달라지죠.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19대 대선 때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후보는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비용 지출로만 481억 6,600만 원을 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장 적은 돈을 지출한 후보가 한반도 미래연합 소속의 김정선 후보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한반도 미래연합 소속 김정선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해서 1,500만 원을 선거 비용 지출로 썼습니다. 네. 481억 대 1,500만 원. 뭐 작은 돈은 아닌데 481억 원이. 네. 또 뭐 아주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느낌도 좀 덜 들어서, 생각보다는 안 많다는 느낌 가지시는 분도 계시겠어요. 네, 보통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대선에 뭐 수천억씩 든다는데, 뭐 천억 단위로 든다는데 왜 몇억밖에 안 들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대선 때 쓰는 돈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법적으로 구성된 선거 비용 지출이고요. 법정 선거 비용. 네, 법정 선거 비용. 이거는 합법적이고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 그리고 법적으로 구성된 일정 득표를 이상을 하게 되면 보존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건 나라에서 금액을 정해줍니까? 네. 최근 이제 선관위 발표 보면 이번 20대 대선 출마 후보자의 선거 비용 한도액이
513억 9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513억 900만 원 한도 안에서는 15%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다 준다. 다 돌려준다. 네가 쓴 돈 다 돌려준다. 예. 참고로 지난 19대 대선은 509억 9,400만 원입니다. 이거 조금씩 오릅니다. 조금씩 오르는데 물가만큼도 안 오르네요. 근데 물가 지수를 곱하는 건데요. 1%도 안 올랐는데요. 5년 작년에 전에 비해서. 발표됐으니까. 네. 예. 네, 언론에서 선거 비용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선거 비용 지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제 대선에서 쓰여지는 돈을 보면 이 선거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쓰여집니다. 법정 비용보다 더 쓰면 혹시 불법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아니에요? 실제로 예. 선거 비용 지출에서 이 한도보다 더 쓰면 불법이에요. 네. 그런데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 우리나라에는 선거 비용 지출이라는 게 있고 선거 비용 외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선거 비용 외 지출을 이용하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선거 비용 외 지출이라는 거는 예. 정당이 있잖아요. 이 정당이 조직을 꾸리고 운영하는 데 쓰는 돈을 의미하거든요. 아. 근데 정당이 대선 때 뭐 하겠어요? 정당의 조직이 대선 때 뭐 하겠어요? 선거하겠죠. 선거 준비하겠죠. 그 사실상 그게 대선 선거 자금 비용이다. 선거 비용이죠, 사실. 하기야 국회의원들 찬조연설 다니면서 밥 먹고 뭐 하는 것도 네. 다 국회의원 후원금에서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정당의 뭐 유력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 뭐 기자들도 만나고 지방 유지분들도 만나고 하잖아요. 예. 그런 돈들 다 쓰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들과 국회 안에 의석수가 일정 수 이상이 있는 원내 정당 같은 경우는 선거 비용 지출 못지않게 선거 비용 외 지출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씁니다. 19대 대선을 예로 들어보면 홍준표 후보가 있었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선거 비용 지출,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거 비용 지출로는 341억 9,700만 원을 썼어요. 예. 그런데 선거 비용 외 지출 회계를 보면 550억 9,100만 원을 썼습니다. 아 이건 그냥 당비로 썼다는 네, 건가요? 당에서. 예. 그러니까 선거 비용으로 341억 9천만 원을 썼다라고 언론 기사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550억 9천만 원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보다 적지만 선거 비용 외 지출에 490억 3,700만 원 썼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한반도 미래연합의 김정선 후보 1,500만 원 법정 선거 비용 지출하신 분, 예. 이분 같은 경우에 선거 비용 외 지출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선거 비용 지출보다 선거 비용 외 지출이 16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선거 비용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는 더 썼고 한 120억 정도. 선거 비용 외 지출은 자유한국당이 좀 더 썼고 네. 한 60억 정도. 네. 그러니까 따라서 대선에 쓴 돈을 정확히 보려면 예. 이렇게 선거 비용 지출 더하기 선거 비용 외 지출. 그래서 결과를 봐야 돼요. 그럼 비용 외 지출은 당비로 쓰는 거면 당에서 쓰는 거예요. 당비로 쓴다기보다는. 그렇죠. 당비라고 하면 네, 당원들이 당비라고 내는 하겠네. 돈이니까 후원금도 있고 뭐. 뭐 다양한 소스가 있으니까. 당이 갖고 있는 돈. 뭐. 그 돈은 보전받지 못합니까? 그 돈은 보존받지 못하죠. 그냥 후원금이나 당비 내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돈은 근데 주로 국고 보조금으로 나와요. 그게 보전이죠 뭐. 국고 보조금이 먼저 들어가요. 아 선거 때는 돈 많이 쓰실 것 같으니 이 정도 좀 더 정당에 보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가 보조를 해준다라고 예. 해서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거든요.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예. 대선 때가 되면 거의 다 쓰여지겠죠. 대선 자금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앞서 문재인 후보가 있던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후보가 있던 자유한국당 얘기했지만 이 두 거대 정당이 지난 19대 대선 때 쓴 돈만 1,865억 원이 넘고 예. 여기에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이 쓴 돈까지 더하면 2,553억 원이 지출됐어요. 여기에서도 후보가 쓴 선거 비용이 있고 네. 또 정당이 쓴 비용이 있을 거고 네. 이 중에서 그러니까, 또 정당은 국고 보조를 받기도 했을 거고. 네. 여기에 또 있습니다. 돈이 선거 네. 대선 치를 때 들어가는 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대 대선 위해서 선거관리 물품 시설 인력 비용으로 쓴 돈이 1,800억 정도 됩니다. 한번 그러니까 선거할 때 이제 때마다 투표도 만들고 뭐 예. 용지 만들고 또 선거 때 이제 뭐 그 참관인들부터 해서 여러 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인건비까지 다 하고 나니까 예. 1,800억.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다 더하면 4천억에서 5천억 가까운 돈이 나가는 거예요.
한번 대선을 치를 때. 그렇겠네요. 예. 근데 그 많은 돈은 대부분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네, 뭐 나라 돈 들어가는 거 다 국민 호주머니. 네, 그러니까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미국인 호주머니에서 나오겠습니까? 화성인 호주머니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를 위해서 쓰는 돈, 선거를 위해서 투표를 예. 위해서 쓰는 돈, 그러니까 1,800억 당연히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거고. 예.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당 보조금, 국고의 보조금을 받는 이 예. 정당의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의원 의석수와 예. 그리고 직전 총선의 정당별 득표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돼서 좀 달라지는데 19대 대선을 기준으로 보면 총 421억 4,200만 원 나갔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123억 받았고 자유한국당이 119억 원 받았고 선관위가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 당연히 우리 세금이고요. 예.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는 대선 끝나면 유효 투표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지출 비용 전부를 돌려주고 10% 예. 이상이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도 우리 돈으로 주는 거죠. 우리 세금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다른 돈도 우리 후원금이 있죠. 우리 당비고. 아니요,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예를 들면 예. 그 정당들 같은 최근에 이제 보면 대선 후보들 윤석열 후보나 그 이재명 후보 이제 펀드 만들어서 예. 펀드로 이렇게 그 돈을 후원금을 유치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돈이죠, 그 돈. 그건 우리 돈이죠. 근데 이제 그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주로 그 이자가 한 2%대 돼요. 다시 돌려주면 돌려줄 때 2% 이자 정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기준을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했는데 요즘 대출 금리들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꾸 대출 금리 낮추라고 그건 그러는 아니고요. 거예요. 예. 대출 금리 낮추라고 뭐 지금 방금 농담처럼 말씀하시니까 예. 하나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씩 이제 대선 때 이 돈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당이 선거 비용 외 지출로 쓰는 돈이 400억, 500억 되는데 예. 국고 보조금은 123억, 뭐 200억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선거는 해야 되니까 당장 돈이 없잖아요. 예. 당장 뭐 돈이 보존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급한 돈 마련할 예. 때 펀드도 만들고 하지만 이거는 당선이 유력한 후보 쪽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그게 이제 후원금이 몰린다는 겁니까? 펀드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 예, 같은 경우 네. 당선될 사람 쪽으로 예. 투자자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펀드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펀드의 흥행이 좀 안 된다. 나는 펀드 흥행이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당들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을 이용합니다. 아, 정당 대출. 은행에 가서 예. 돈 좀 빌려줘요. 그거는 그럼 뭐 당사 담보 대출입니까? 네. 아니면 신용 대출입니까? 당사 담보 대출. 당사 담보 대출. 이 대표적인 게 지난 19대 대선 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예. 전국에 있는 시도 당사 건물을 다 담보로 해서 아, 250억 대출 받아서 출마했거든요. 처음에 쓸 돈이 없으니 이제 그 돈으로 네. 쓰고 나중에 정부에서 돈 돈 받으면 이제 갚아주겠다. 다시 갚는 식으로. 네, 뭐 갚아주는 형태인데 일단 뭐 대출 같은 경우에 우리도 은행에 가면 뭐 담보대출을 신용보다는 담보대출을 하면 예. 대출이 좀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정당들도 대출을 좀 빨리 받기 위해서 담보로 이렇게 시도 당사 건물, 우리가 아파트 담보 혹은 건물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듯이 시도 당사를 담보로 받는데 이건 사실 근데 좀 리스크는 있어요. 왜요? 만약에 돈을 못 돌려받으면 후원금 못 받으면 아니 그거보다 이제 15% 이상 득표를 하면 전액이 못하면. 돌아오니까 그때 목돈이 좀 생기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당사 경매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은행은 괜찮은데 은행은 괜찮은데 이제 그 정당 입장에서는 당이 정말 문제다. 두들리게 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19대 대선 때 국민의당도 이 대선 자금 때문에 조금 예. 선거 비용 때문에 조금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예 후보한테 돈을 빌립니다. 네. 국민의당의 후보가 안철수 후보 아, 부자잖아요. 그분도 뭐 어차피 주식 있는 거에 되니까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당에다 대출해 줬겠죠. 빙고 정확해요. 현금이 있을 리가 없죠. 네,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또 특별당비 이름으로 이제 70억 예. 그 당에 냈던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근데 지난 19대 대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안랩
안랩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주식담보대출로. 그래서 대선 테마주라고 해서 그런 회사 주식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네. 물론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뭐 제자리에 옵니다만 괜찮겠어요. 후보 입장에서도 나쁘지는 않고 오르면 대출 잘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차마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 대출은 잘 나올 텐데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야, 근데 이게 보면 당연히 돈 쓸 일이 많기는 한데 좀 비용을 줄여야지. 이거 네. 군소 후보들은 어디 이거 뭐 자기 의견 내기나도 하겠습니까? 이 돈 드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아요. 그래서 한국정치학회라든지 네. 정치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좀 선거 공영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득표율이 높게 나올 걸로 예상되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 네. 법정 한도까지 거의 다 채워서 음. 90% 넘겨서 97%뭐 이 정도까지 가서 다 쓰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군소정당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들은 사실 대선에 나와서 출마하는 이유가 예. 좀 더 자신들의 정책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자기가 속한 정당 그리고 후보의 그 비전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예.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득표율 부분을 좀 낮추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한 2%만 나오면 그냥 돌려주는 걸로. 보존 액수를 좀 비중을 좀 조절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앙선관위 입장은 그렇게 되면 그렇죠. 문제가 후보들이 있겠죠. 난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계와 현실이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돈을 이제 쓰는 걸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반도 미래연합 소속 1,500만 원 쓰인 예. 김정선 예. 후보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을 다 법정 홍보물 만드는 데 썼더라고요. 그 홍보물도 뭐 보니까 페이지 많은 것도 있고 페이지 별로 없는 것도 2페이지짜리도 있고 있어요. 이번엔 보니까 뭐 거의 저 A4 반장짜리를 그냥 보내신 분도 있고 그렇던데요. 네, 그게 이제 법정 홍보물로 쓸 선거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 아,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뭐 같은 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고 하더라도 선거 홍보물에 돈을 좀 더 쓸 거냐 아니면 TV, 라디오 같은 방송 연설이나 방송 광고 쪽에 돈을 더 쓸 거냐 예. 여기에 따라서 한 4, 5억 원의 정도 비용 지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4, 5억 정도의 비용 지출에 따라서 페이지 한두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홍보물 인쇄 제작하는데. 네. 그러니까 홍보물 법정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19대 대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돈을 많이 썼어요. 좋은 걸로. 네, 더 많이 썼고 반대로 TV, 라디오 같은 방송 연설 비용은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더 많이 썼고.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후보의 전략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느냐는 네. 다르다. 어떤 층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방송 광고, 방송 연설이나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 돈이 일단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곳입니다. 100에서 한 150억 정도 들어가요. 좀 방송국이 좀 깎아주면 좋은데 또 그게 또 돌고 돌아서 제 출연료라서 제 출연료이기도 하죠. 그래도 좀 깎아주면 좋긴 하겠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돈이 없는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 예. 단발성으로 일회성 광고를 한번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하죠. 예. 그리고 아주대학교의 강신구 교수가 쓴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이라는 논문을 보면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방송 연설에 105억 원을 썼고 홍준표 후보가 30억밖에 안 썼어요. 그게 뭐 문제예요? 네? 보통 1, 2위 후보들 같은 경우에 예. 100억 정도 쓰거든요. 100억 정도 쓰는데 이 19대 대선 때만 2위 후보가 1위 후보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적게 방송 썼다. 광고에 썼다. 예.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예. 방송 쪽이 아니라 홍보물과 다른 DM 발송 네. 이쪽으로 치중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도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인건비도 이제 이게 대선은 전국 단위 선거니까 당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 같은 경우에 한 100억 정도 씁니다. 인건비로. 예. 선거 운동원들 지금 밖에서 많이 보시죠. 점퍼 입고 요새 그렇게. 운동하시는 예. 분. 예. 그리고 캠프 운영 인건비 등 하면 이것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 얼마 전에 나온 일요신문 기사 보니까 지금 거리에서 유세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분당 하루에 한 8에서 10만 원 정도
돈을 받으신다 그래요. 근데 이 돈은 다 선거 비용으로 나가는 거니까. 예.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참고로 이번 대선에 치르는데 들어가는 선거 비용을 토대로 계산하면 유권자 한 사람의 한 표당 9,8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00원 정도네요. 예, 만 원 정도. 한 표 예. 행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0,000원 정도예요. 지난 19대 대선이 7,800원 정도였거든요. 올랐습니다. 예. 비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보면 약 2,367조였습니다. 예. 19대 대선의 유권자 수 4,247만 명을 나누면 1인당 5,572만 원 가량이 되는데 아마 코로나로 추경 많이 했으니까 더 올라갈 겁니다. 이 가치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대선 3월 9일에 수표하시는 그 한 표가 5,500에서 6천만 원. 만 원을 어디다 쓸지를 결정하는데 10,000원 내고 투표하는 거다. 10,000원 내시고 6천만 원짜리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리고 투표 꼭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원인은 다양해서 의견에 따라서는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분들 도우려는 국제사회 움직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움직임들이 일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도움의 수단이 상당히 첨단화되고 있어요. 암호화폐 기부를 비롯해서 뭐 DAO라고 하는 걸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IT 기술 기반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지입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돕습니까? 일단은 요즘에 이 트위터라는 공간이 확실히 다시 살아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트위터에서 나오면 그것을 이제 받아서 뭐 예를 예. 들면은 셀럽이든 아니면 뭐 어떤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 좀 돕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 인공위성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망 스타링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인공위성 인터넷이죠. 그게 네. 어떤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인공위성을 쏘고 있잖아요. 이제 저궤도의 인공위성을 쏩니다. 그 전기차 만드는 일론 머스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 지금 전 세계 테슬라 차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자율주행하려면 인터넷이 필요하겠죠. 근데 인터넷 지금 5G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6G라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인터넷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 인터넷은 한마디로 이제 차들이 움직일 때 인터넷에서 방해를 안 받아야 되니까 낮은 궤도의 그 인공위성이 인터넷을 계속적으로 하게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아, 지상에서 인터넷이 자유롭게 되도록 위성을 쏜다. 네, 맞습니다. 통신사들 그 5G망, 6G망 구축하는 거 기다리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그러니까 모양이에요. 일종의 6G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인터넷이 대부분 다 6G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걸 지금 보내고 있죠. 그래서 네. 일부 지역에 실제로 이 위성을 통한 인터넷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미하일로 페드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 일론 머스크한테 이런 트윗을 보낸 거예요. 어떤 트윗을 보낸 거냐면 당신이 화성을 정복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한다. 당신의 로켓이 우주에 성공적으로 착륙하는 동안 러시아 로켓은 우크라이나 시민을 공격한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제공해달라. 그러면서 뭐 의식 있는 러시아인들이 들고 일어나시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1시간도 안 돼서 좀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타링크 서비스 now active in Ukraine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인터넷 신청 안 하고 한 달에 얼마씩 그거 대신 이 스타링크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제 그 안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을 통한 인터넷을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망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나 이렇게 우리가 지상에 깔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 이른바 사이버 대전이 상당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했을 때 그 침공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른바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죠. 그 사이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만의 인터넷망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이제 일부 이제 기부라고 과거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급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지원금을 보내더라도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원금이 갈까에 대한 우리가 의문점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트위터 계정에다가 어떤 걸 올렸냐면 본인들 그 정부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 그다음에 이더리움 지갑 주소, 테더라고 하는 지갑 주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비트코인이든 어떤 가상화폐가 있으면 그 가상화폐를 바로 그 정부의 지갑에다가 바로 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생긴 것이죠. 이 역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 정부와 또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트위터 계정에다가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갑 주소를 올리면서 우리가 이걸로 기부를 받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침공 이후에 이러한 그 지갑들을 통해서 약 한 203억 원 정도를 지금까지 기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부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뭐 다른 사람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개인이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DAO라고 하는 형태의 우크라이나 다오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돈을 함께 모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부를 지원해주거나 여러 가지 형태를 지원해주자라고 하는 DAO의 형태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구세군, 네. 자선남비 이걸 DAO라고 부릅니까? 뭐 일종의 뭐 그렇게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DAO 자체는 예.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DAO를 표현을 할 때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렇게 예.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통해서 뭔가의 집단이 형성되거나 그 안에서 작은 형태의 그룹이 형성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이제 DAO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DAO가 예. 기존하고 좀 다른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룰이나 방식들을 블록체인에다가 이제 그 계약서의 형태로 기록을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이제 그 성립이 됐을 때 그것이 코드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계약이 형성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냐면요. 이게 DAO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패트리온이라고 하는 후원 사이트를 통해서 모으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 이른바 요즘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그래서 창작자들을 직접적으로 후원해주는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 패트리온을 통해서 어떤 걸 했냐면 컴백 얼라이브라고 하는 팀에다가 군사 장비를 우리가 이걸 돈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를 지원해주겠다. 라고 하는 형태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정치적 행위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패트리온이라는 데서 이 서비스의 모금 행위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어쨌든 돈을 더 모으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그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의 형태인 DAO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다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가상자산 모금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 40억 이상이 모였다고 하고요. 그 모인 돈을 활용해서 말씀드리는 컴백 얼라이브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군사 장비를 구매하게 하는 이러한 형태의 DAO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어떤 뭐 군대에 보내주거나 민간을 위해서 쓰자라고 하는 형태의 DAO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AO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러면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네. 여기에 돈 좀 보내주세요 하는 후원하고 네. 같은 개념인가 봐요. 일종의 다오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형태의 뭐 투자 형태의 다오나 예. 아니면 컬렉터블한 다오들이 있는데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신들의 지갑을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내 가상 자산을 바로 주소로 보낼 수도 있죠. 그게 후원 계좌로 돈 보내주세요 하는 것 그렇죠. 같고. 그런데 예. 우리가 굳이 이걸 왜 모아서 그럼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모아서 보낼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디지털 에셋이 생깁니다. 일종의 크리스마스 실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후원을 하더라도 예.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만약에 제가 그 지갑으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갔다라고 하는 일종의 통장 내역 거래서 같은 것만 남잖아요. 예. 근데 이 다오는 보통 이 대부분의 다오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내가 뭔가 돈을 기여를 했다 혹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행동의 징표로 NFT 같은 것들을 보통 주게 됩니다. 뭐 하나 사은품 기념품 준다.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국기 모양의 디지털 에셋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크리스마스 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서 어떠한 그냥 후원의 계좌번호로만 남는 게 아니라 예. 그 안에서 내가 디지털로 뭔가를 주니까 나는 이런 걸 참여했어. 라고 하는 나의 모습들을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러한 NFT를 과거에는 디지털로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흔적 정도로 봤는데 우리가 수험표를 생각해 보면 수험표도 원래는 시험 보고 나면 땡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 수험표로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그 수험표 갖고 있으면 할인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참여를 통한 NFT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런 우크라이나에 참여한 NFT를 갖고 디지털 뭐 자산을 사거나 혹은 뭐 온라인에서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계좌 이체로 후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토큰을 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서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내면 좀 더 나의 아이덴티티를 온라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재밌네요. 이런 예. DAO가 DAO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후원하는 것들도 있지만 조금 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DAO를 아예 기업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한 실제로 기업의 형태인데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티셔츠를 만들잖아요. 네. 그 티셔츠를 만드는 DAO를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내가 실제로 티셔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디자인 중에 실제로 거기에 있는 DAO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세 번째 걸로 디자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세 번째 거 디자인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옷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그 만들어진 옷을 구매한 사람들한테도 예를 들면 A 회사의 토큰을 같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구매한 사람도 내가 돈을 일부 내고 구매를 했지만 네. 그 안에서 또 토큰이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마치 우리가 어떤 조합의 형태에서 우리가 서로 물건을 만들고 그 만든 것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한테 주면 또 다시 나에게 어떤 리워드가 돌아오잖아요. 예. 이런 형태로서의 구조를 만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DAO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했다 실패를 했지만 국보 DAO처럼 예. 뭐 해외에 반출될 수 있는 어떤 국보를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해외에 반출되는 걸 막자. 뭐 이런 예. 형태의 DAO. 혹은 또 이제 일을 할 때 우리가 전문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 20명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20명이 각자 어떠한 개인의 프로젝트 형태로 팀의 형태로 일을 한 다음에 그 일을 한 양만큼을 지분의 형태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네. 이러한 구조적인 DAO도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회사 같은 건가 보네요. 네, 느낌이. 일종의 뭐 회사 예. 같은 형태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우리가 뭐 더 쉽게 말하면 협동조합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동조합의 룰을 정하긴 하는데 그게 종이에다가 적어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종이에다 적은 거는 뭐 예를 들면 누구든 뭐 어기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갯돈을 모았다고 하면 개주가 도망가거나 뭐 이런 네.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DAO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의 룰을 종이에다 적는 게 아니라 이거를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어떠한 계약의 형태를 코드로 이제 블록체인에다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 블록체인에 기록된 기록은 처음에 쓴 사람도 혼자서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룰이 형성이 돼야지 실행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번역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번역을 최소 10장 이상 번역을 했을 때 네. 실제로 그 번역이 끝났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확인은 누가 해줍니까? 네, 그 확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서비스 형태에서 이렇게 예. 되는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확인조차도 거기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예를 들면 절반 이상 이거는 일을 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예.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되게 되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확인이 되고 나면 일부의 돈이 돌아오는 이런 형태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룰을 만든 사람들도 자기가 맘대로 룰을 바꿀 수 없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상적인 형태로만 돌아가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것들이 최근에 다오를 좀 주목하는 사람들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그 지갑, 네. 그 계좌로 네. 보내면 안전할 것 같긴 한데 네. 거기는 그냥 돈 받고 소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기념품 같은 거 주는 DAO 다오로 보내면 좋을 것도 같은데 네. 그 다오에 모여 있는 그 암호화폐 돈이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로 가는지 음흠. 아니면 그 다오 만든 분이 유용해서 쓰는지 음흠. 그걸 어떻게 감시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과거에 계좌라고 하는 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예. NGO도 마찬가지였죠. 예. NGO 가지고 있는 걸 오픈을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그 트랜스퍼라고 하죠. 그 어떤 송금 내역이나 운영되는 내역이 모두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갑 주소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아놓은 어떤 다오가 있죠. 그럼 그 다오의 지갑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갑한테 몇 시 몇 분에 얼마큼을 보냈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네.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블록체인이 안전한 겁니까? 블록체인에 해킹은 없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건너가는 거는 다 알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건 A라는 지갑이 그럼 도대체 누구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인증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블록체인이 말끔하다라고 하는 건 계좌번호에서 계좌번호로 돈이 갔습니다라는 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예. 근데 A 계좌가 그럼 누구 거냐? 아. 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A라고 하는 어떤 다오에다가 네. 화폐를 보냈어요. 네, 그 다오가 우크라이나 정부로 또 보냈어요. 네, 그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A라고 하는 곳이 내 돈 받아간 그곳이고 네, 그쪽이 송금한 B라고 하는 곳이 우크라이나 정부인지는 네. 알 수는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가 실제로 A입니다라고 지갑 주소를 오픈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정말로 그럼 그 사람 건지 아닌지는 예를 들면 우린 정부에서 인증을 하거나 뭐 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러그풀이나 사기들을 이 다오에서 정말 얘기할 잘했어요. 때는 예. 블록체인 자체보다는 연동하는 알겠어요. 요소에서 보면 좀 사기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제가 혹시라도 우려했던 그 일은 네. 벌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즉 A라고 하는 곳으로 내가 보냈어 저 친구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냅니다라고 하는 걸 네. 결국은 그 돈이 우크라이나로 안 가는구나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으나 네. 저 돈 받아간 저 친구가 누군지 네. 환불을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모른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운영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그런 예.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부분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이군요. 그래도 지금은 송금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네요, 사실은. 아, 그럼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금의 방법이죠. 그렇군요.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서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저희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지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싶은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논란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쪽은 규제가 되고 그 갈등은 어떻게 이 말씀의 취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못 봤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스노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But I'm ready.